일반적으로 비뇨기과 하면 남성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는 여성들이 조심해야 하는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질환인 신장암과 방광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 명지병원 비뇨기과 이소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가 신장암과 방광암이잖아요. 네. 그중 오늘은 신장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신장암이 무엇인가요? 신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장, 그러니까 그 피를 거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거르는 조직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종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혹이라든지 양성혹이라든지 악성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신장암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 걸린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나이와? 네, 보통 신장암이 호발하는 나이는 60대에서 7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유전적인 소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이 되는 신장암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생기기도 하고 또 신장암 중에서 2%에서 6% 정도는 소아에서 생기는 윌름씨 신장 종양이라는 병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장암이 다 노년기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특히 60, 70대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병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은 어르신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장암은 왜 걸리는 건가요? 그래서 신장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신장암의 2%에서 3%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유전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신 기간이라든지 담배를 피우신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흡연은 흡연은 굉장히 안 좋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고혈압도 신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신장암 환자분들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한 40% 정도가 신장암 환자 중에서 40% 정도가 비만이 있는 환자라고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식습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중에서도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특히 고온에 구운 고기라든지 그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위험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인 만큼 꼭 끊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기도 태운 고기는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장암이 무서운 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이 필수라는 건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예전에 그 건강검진을 잘 안 하던 시절에서는 보통은 이제 배 쪽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든지 옆구리 통증이 있다든지 소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어서만 병원에 오셨었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신장암의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전이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발견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주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신장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의심이 되는 것이 있다 하면은 보통 이제 비뇨기과로 진료를 이제 권유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 사진을 찍어서 보고 암이 많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뭐 치료적인 것을 넘어가게 되지만 만약에 이게 양성암이랑 악성암
암을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MRI 촬영을 추가로 하기도 하고 네. 또 MRI 촬영에서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선은 수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의 암이 90% 확실하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양성암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확진은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신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대부분의 암 질환은 수술요법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장암도 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겠죠? 네, 신장암은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암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든지 전이가 있으면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신장암은 어떤 치료보다도 먼저인 게 수술적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원발 병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로 수술은 저희가 그림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근치적 신절제술이라고 해서 네. 신장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저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네.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자주색으로 보이는 게 신장이고요. 네. 그 밑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신장으로 들어가는 신장 동맥, 네. 파란색이 신장 정맥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 2개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살색으로 보이는 것이 네.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요관인데요. 네. 요관을 잘라내고 신장 주위를 박리해서 신장을 모두 드러내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초반에 아주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조직이 사이즈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네. 이 수술을 여부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우선 묶어놓고 그다음에 신장암을 절제해내고 네. 다시 신장을 봉합하는 이런 부분신 절제술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신장이 하나가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많이 잘라내긴 했지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신장 기능을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암 질환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이 때문인데요. 신장암은 어떤가요? 전이에 대해서. 신장암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전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장암 중에 가장 전이를 많이 하는 부분은 폐 전이가 거의 50%에서 60% 정도가 네. 되고요. 나머지 임파선이라든지 신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이라든지 네. 반대쪽 신장이라든지 신장 주변에 있는 간이라든지 여러 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아주 멀리 가는 경우에는 뭐 반대쪽 신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뇌까지도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까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이가 된 경우에는 어떤가요? 전이가 되면은 전이가 된 상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장암은 원발 부위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장 절제술을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치료를 해야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 치료는 예전에는 면역 치료라는 것과 최근에 나온 표적 치료라는 게 있는데 네. 면역 치료는 입원을 하셔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네. 요즘에 나온 표적 치료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이 없이 집에서 약을 드시면서 할 수 있는 치료라서 네. 최근에는 표적 치료가 조금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표적 치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장암이 진행하는 어떠한 한 과정을 막아주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미 전이가 됐다는 거는 생존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생존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이 없이 지속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5, 6개월 정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료 이야기가 나오면요. 무엇보다 완치율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신장암의 완치율 그리고 재발률, 생존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신장암은 이제 수술만 잘 되면은 보통은 초기에 발견되면은 거의 뭐 제 명만큼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신장 안에 네. 신장이 국한돼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70%에서 9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장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이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임파선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이는데 5년 생존율이 한 10%에서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다고 하면 1년 생존율이 한 50% 정도 그리고 10년 생존율은 5% 이내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일반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먹는 의약품들 그중에 즉 소화제나 진통제 그리고 감기약이 신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여러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진통제도 종류가 있는데 네. 우리가 관절염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4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신장암 위험성이 1.4배 정도 증가하고 네. 10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은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외에 우리가 많이 드시는 뭐 혈전 예방으로 드시는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두통이나 그냥 일반적인 해열제로 쓰는 아세트아미노펜계 진통제들은 신장암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는 것도 유방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는 그 위험성을 더 줄인다는 보고도 있어서 네. 무조건적으로 약을 끊기보다는 전문의하고 상의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광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방광암 어떤 질병인가요? 아까 신장에서 소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따라서 내려와서 방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방광에서 모여서 있다가 한꺼번에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방광, 우리가 옛날 얘기로 오줌보라고 하죠. 이 오줌보에 생긴 암을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광암 중에 거의 대부분은 소변이랑 닿고 있는 점막 쪽에 생긴 암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까 신장암은 60, 70대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병한다고 했는데 방광염은 어떨까요? 방광암도 이제 60대에서 70대에 제일 많이 호발하게 되고 특징적인 것은 남성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이 3배 정도 더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네. 제 지인 중에서 30대 남성분인데 방광암이 발병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주로 발병하지만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40대 이전에도 방광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발병률은 사실은 60대 이상에 비해서 40대 미만이 25배 정도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방광암인 경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암과는 달리 다른 암들은 젊은 나이에 생기면은 좀 더 순한 암들이 많은데 네. 방광암은 조기에 이제 젊은 나이에서 발병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악성도가 높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광암 왜 걸리는 걸까요? 네, 아까 제가 남성분한테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확실히 이제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것, 특히 예전에는 이제 페인트 공장이라든지 화학 염료 공장, 그다음에 고무 공장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흡연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요. 네. 남성 방광암의 6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 방광암에서도 3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외에도 아까 뭐 제가 신장암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서구식 식습관, 뭐 고지방식이라든지 고기라든지 특히 돼지고기라든지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 방광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원인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네.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한 15년에서 30년 정도 후에 방광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광염은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기도 하는데 방광암은 또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방광염이 혹시 방광암으로 발전할 수는 있을지 또 방광염에 걸리는 빈도가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요. 그래서 염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집트에 많이 사는 그런 기생충의 경우에는 기생충 감염 후에 네. 방광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네, 이런 기생충은 국내에는 아직 여행을 갔다 오지 않는 한은 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은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는 네. 재발성 방광염의 경우에도 어떠한 연구를 보면은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봤을 때 네. 방광암의 위험성이 14배에서 16배 정도 네.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방광암 초기 증상과 방광염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 연구가 대규모 연구도 아니었고 소규모의 연구인데다가 또 이런 방광암 초기에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방광염이 자꾸 걸린다, 소변 검사했을 때 좀 이상의 혈뇨 같은 게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은 꼭 암을 의심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광암 환자들에게서 이 혈뇨는 대부분 다 발견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방광암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85% 정도는 네. 예, 혈뇨를 주소로 오시게 되고 그 외에도 배뇨 통증이라든지 빈뇨라든지 급박뇨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방광염의 증상이죠. 빈뇨, 네. 급박뇨, 배뇨통 이런 것들이 네. 방광염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된 경우에는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85%의 환자들에게서 혈뇨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혹시 혈뇨가 보이시면 꼭 조기 검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뇨가 나오면 정말 빨리. 네. 그럼 진단은 어떤가요? 진단 과정은 복잡한가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소변 검사를 먼저 해서 실제 혈뇨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소변으로 하는 암세포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근데 이 암세포 검사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CT 사진이나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암에서 위암에서 이제 위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광암에서도 방광 내시경이 제일 확진을 위한 좋은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방광 내시경 소견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방광 안에 이 주변부에 보이는 하얗고 매끈한 네. 조직이 정상 조직이고요. 네. 가운데 산호초처럼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부분이 네. 방광암 조직입니다. 그리고 혈뇨가 있는 환자분들의 한 10% 정도 남자분들은 네.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 피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전립선암까지 함께.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에 대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광암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방광 내시경 소견을 보셨겠지만 네. 내시경으로 방광암을 절제하는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그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 정확한 치료인 동시에 그 떼어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네. 어디까지 암이 침투를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요. 네. 침투한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네. 전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거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다든지 암 조직이 여러 군데라든지 특히 남성이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재발성이라든지 그런 네.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광 안에 약물 주입 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직 검사에서 근육층 밑에까지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 치료가 확 달라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치료에서 끝나지 않고 방광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광을 드러내게 되면은 이제 소변을 모을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장을 잘라서 인공 방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임파선 전이가 있고 하다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또 항암 치료를 하셔야지 되고요. 근데 이런 수술을 모두 받을 수 없는 몸이 굉장히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드물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방광암은 죽는 병이 아니다. 그런데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평생 관리해야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술적 치료로 끝나거나 아니면 약물 주입 요법으로 치료가 끝나게 되는데 이 방광암이라는 것이 소변을 타고 어디든지 소변이 있는 어디든지 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직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의 다른 곳에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소변이 콩팥에서 내려오는 요관에 생길 수도 있고 네. 콩팥 가까이 있는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방광 내시경을 꼭 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CT 사진을 찍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신장암, 특히 평생 관리해야 하는 방광암, 무엇보다 예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신장암의 경우에는 뭐 유전적인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외부 환경에 이제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흡연을 피하는 것이 방광암과 신장암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외에도 서구식 식습관을 피하시는 것이 이러한 두 가지 암들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흡연은 백해무익하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뇨기과 질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신장암과 방광암은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장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대부터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야지 되고 신장암에 대한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꼭 담배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미세하게 현미경정 혈뇨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피곤해서 피가 비칠 수 있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꼭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의심하셔서 병원에 비뇨기과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요실금 자주들 걸리시잖아요. 네. 요실금하고도 방광암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실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그 방광암 초기 증상 중에서 아까 빈뇨하고 급박뇨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급박뇨도 화장실에 가다가 급하게 소변이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증상과 방광암 초기 증상이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정보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2번 방광암이었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CNM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린 제작 스토리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심차게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